가을이 깊어지면 저는 항상 그 김장 항아리를 바라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김장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던 며느리는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67살 윤복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며느리 정은이와 결혼한 지도 8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자주 내려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만 잠깐, 그것도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 시골집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줍니다. 점심은 간단히 국수 한 그릇, 저녁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저녁을 먹고 나면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입니다. 가끔 이웃 김 여사가 들러서 수다를 떨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정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은아. 무슨 일이야? 민수는 잘 있고? 네, 오빠는 잘 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늘 그렇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정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이번 주말에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고? 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셔야 제대로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언제 올라가면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셔도 되고요. 좋아. 금요일에 올라갈게. 배추는 준비했어? 네,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만 오시면 돼요. 알았어. 그럼 금요일에 보자. 네,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고,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아준 것이, 그것도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져갈까? 어떤 옷을 입을까? 김장 담그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정은이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여벌 옷 몇 벌, 손때 묻은 앞치마, 그리고 집에서 담근 고춧가루. 시골 고춧가루가 훨씬 맛있으니까요. 버스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나 보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3시간 후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크고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정은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표정은 생각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날의 김장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가족 행사가 될 거라는 것을.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은아, 민수는? 오빠요? 오빠는 출장 가셨어요. 출장? 언제 갔는데? 어제요. 이번 주말까지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없다니. 김장은 가족이 다 모여서 하는 건데.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쁜가 보구나. 그럼 우리 둘이 하면 되지 뭐. 네. 어머니, 짐 여기 두세요. 방은 저쪽이에요. 정은이가 안내한 방은 작은 침실이었습니다. 아마 서재로 쓰던 방인 것 같았습니다. 책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배추는 어디 있어? 아, 베란다에 있어요. 아침에 배달 왔어요. 가서 볼까? 네. 베란다로 나가보니 배추가 큰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20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절인 배추였습니다. 이미 소금에 절여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살펴봤습니다. 절임이 좀 덜 된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쓸만했습니다. 배추는 준비됐네. 그럼 양념은? 양념도 다 사놨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마트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정은아, 파는? 대파 있어야 하는데. 아, 파요? 그거 꼭 넣어야 해요? 그럼 파 맛이 있어야 김치가 제맛이지. 그럼 어떡하죠? 내가 나가서 사올게. 근처에 시장 있지? 네, 아파트 앞에 마트 있어요. 저는 다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대파 한 단과 무 그리고 갓을 샀습니다. 김치에는 갓이 들어가야 맛이 더 좋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은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이제 시작해 볼까? 네, 어머니. 정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열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베란다에서 배추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제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은아, 이거 씻어야 돼. 물에 한번 헹궈야 해. 아, 네. 그녀는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어 대충 헹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입 사이사이를 벌려서 꼼꼼히 씻어야 하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씻으면 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점심은 뭐 먹을까? 내가 뭐 좀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뭐 할 건데?
간단하게 라면 끓일게요. 라면? 네, 어머니도 라면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장하는 날엔 보통 푸짐하게 먹는 게 전통인데 삼겹살이나 보쌈을 해 먹거나 최소한 김치찌개라도. 하지만 라면이라니. 괜찮아. 나야 뭐든 잘 먹지. 정은이는 라면을 2개 끓였습니다. 냄비째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김치도 반찬도 없이 라면만 달랑 2개였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국물 소리만 식탁에 울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처음 며느리가 왔을 때 저희는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은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제 요리에 감탄하고 시골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은아, 요즘 일은 어때? 회사 다니기 힘들지? 네, 좀 바빠요. 그렇구나. 민수는 잘 지내고?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에 액젓을 넣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었습니다. 무채를 썰고 파를 썰었습니다. 정은이는 제 옆에서 심심하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죠? 아니, 좀 더 잘게 썰어야 해. 네. 그녀는 대충대충 했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김장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오후 내내 저는 일했습니다. 배추 속을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정은이는 중간중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화를 받는다고, 화장실을 간다고. 저는 혼자 김장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20포기의 배추가 모두 김치로 변했습니다. 큰 김치통 3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정은아, 다 됐다. 이제 숙성만 시키면 돼. 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으니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정은이는 다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김장을 도와달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거의 하지 않았다. 아들도 없고 대화도 없고. 이게 정말 김장을 하려고 저를 부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하루 종일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부재, 어색한 침묵, 그리고 뭔가 숨겨진 것 같은 분위기.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 아침엔 정은이가 더 밝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정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라도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 저는 계란을 꺼내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 같이 먹자. 아, 저는 아침 안 먹어요. 커피만 마실게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는 드세요. 정은이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 어제 담근 김치였습니다. 아직 익지 않아서 맛이 싱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정은이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은이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유인데? 김장도 김장이지만요. 어머니께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뭔데 그래? 정은이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렵다니 무슨 소리야? 전세가 이번 달에 끝났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2억을 더 달래요. 그래서 저희 돈이 없어요.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요. 오빠 회사도 요즘 힘들어서 월급도 밀렸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정은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시골집이요. 어머니 집 말이에요. 우리 집이 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일시적으로만요. 저희가 다시 일어서면 바로 갚을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그 큰 집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 돼? 그 집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야. 내 아버지랑 함께 지은 집이라고. 알아요. 근데 어머니, 당장 다음 달에 저희 나갈 데가 없어요. 오빠도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야? 담보만 잡는 거예요. 집을 팔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만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럼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데? 내 집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월급이 밀린다며? 정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은아, 그래서 날 부른 거야? 김장 도와달라고? 사실은 내 집이 필요했던 거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김장도 정말 도와달라고 부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넌 김장에 관심도 없었어. 난 다 봤어. 정은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사정을 모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면 너희끼리 해결해야지. 왜 내 집을 건드려? 어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방도 3개나 되고 마당도 넓고 어차피 나중엔 오빠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라고? 그래,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가 살든 말든 결국엔 자기들 집이 될 거라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은아, 그 집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집이야. 내가 숨쉬는 공간이라고. 어머니, 나도 힘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그래도 그 집이 있어서 버티는 거야. 그 집엔 내 아버지 기억이 있고 민수가 자란 흔적이 있어. 그걸 담보로 잡겠다고? 정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른 이유는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안식처, 그걸 빼앗으려고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간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난 못 도와줘. 내 집은 못 줘. 어머니,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던 며느리,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던 그 주말.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며칠 비웠을 뿐인데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해서 기뻤던 그 마음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오빠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집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은이가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멈췄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엔 이 식탁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복희 씨, 요즘 왜 이래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수 아들 잘 지내요? 요즘 소식 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요즘 연락이 없어요. 김 여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 갔다가 우연히 민수네 아파트 근처 지나가게 됐는데요. 네, 그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큰 트럭이 서 있고 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요? 네,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요. 혹시나 해서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어디로 간 걸까요? 왜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전화 좀 해라.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완전히 끊어낸 것입니다. 집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 집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평생 모아온 것을 내놓지 않은 게 죄인가요? 날이 갈수록 저는 무너져 갔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들이 내려왔을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연락을 안 해요. 며느리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어요. 제가 거절했더니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당신이 있었으면 아들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명절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김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담갔던 김치였습니다. 며느리 집 베란다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정은이가 택배로 보내놓았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 김치만 덜렁 보낸 것입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 있었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장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뱉어냈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항아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시는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테니까요. 배신당한 그날의 기억이. 3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복희 씨, 아들한테 연락은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렇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쟁이였을까요? 그냥 집을 담보로 내줄 걸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아들이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집을 지킨 게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가 기다렸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저 민수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이용하려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비겁한 아들이었습니다. 정은이가 엄마께 집을 담보로 달라고 할 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고 전세금도 없고 빚은 늘어가고 매일 밤 정은이와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집을 생각했어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담보로 잡으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거절하신 후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어차피 나중엔 내가 물려받을 집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정은이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새 출발을 했어요. 엄마께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도망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정은이가 아르바이트를 2~3개씩 뛰었고 저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작은 월세 집이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은이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어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였어요. 그날 서울에서 함께 담갔던 김치. 정은이가 항아리에 보관했다가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였어요. 그런데 먹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김장을 도와주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허리를 굽히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을 들이시던 모습이요. 저희는 그런 엄마를 이용했습니다. 도와달라며 불러놓고 집을 담보로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생각할수록 죄송했습니다. 정은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부끄러웠습니다. 빈손으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빚도 많이 갚았고 작지만 우리만의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의 삶 전부라는 것을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저를 키우신 곳이고 엄마의 안식처라는 것을요. 그걸 담보로 달라고 했던 저는 정말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당장 찾아뵙고 싶지만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가 그립습니다. 그 김장 김치를 먹으며 저는 매일 엄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들이 깨달았구나. 늦었지만 알게 되었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구석에 놓아두었던 김장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항아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이 넘었지만 잘 익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하고 아삭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에서 담갔던 김치, 며느리와 함께, 아니 며느리를 위해 담갔던 김치, 그 김치가 이렇게 남아서 아들과 며느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담근 김치가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비록 제 집은 내주지 않았지만 제 정성은 그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그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집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김장을 함께 담그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저는 항아리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됐다. 이젠 괜찮다. 내 아들이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김치 맛으로 다시 가족이 되면 좋겠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그 전화가 울릴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지금 집에 가도 될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김장 항아리를 지키며, 아들을 기다리며, 가족의 회복을 믿으며,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상처를 받아도, 배신을 당해도, 결국엔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텃밭에서 고추가 잘 자라주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옆엔 며느리 정은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살이 빠져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은이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밥 먹었니? 그 말에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은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김장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진짜로요. 정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김장 담그는 법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올해는 제대로 담가보자.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지난 1년간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엄마의 김치를 먹으며 얼마나 그리웠는지. 정은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희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의 잘못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너희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도 올게요.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장철마다 올게요. 매년 어머니랑 김장 담그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의 기척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돌아와줘서, 깨달아줘서,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장 항아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년엔 이 항아리에 새로운 김치를 담을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진짜 가족으로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김장 도와달라며 불렀던 며느리.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던 가족. 하지만 결국 돌아온 사랑.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용서였습니다.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결국은 기다리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멀어져 있나요? 혹시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연락하세요. 말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는 기다립니다. 항상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두고 마음을 열어두고 언제든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김장 항아리 같은 마음입니다. 오래 묵힐수록 깊어지는 맛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집을 지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다음 김장철을 기다리며,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감사합니다.